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와 향후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한미 정상의 톱다운 외교가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문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태운 전용기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6시 20분쯤에 이 워싱턴 앤드류스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자는 조금 전에 현지 프레스센터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워싱턴 DC는 저녁 7시입니다. 문 대통령은 곧장 미국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참모들과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7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함께 만나고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잇따라 만나서 미국 측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특히 볼턴 보좌관과 펜스 부통령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이 어떤지 듣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새벽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의 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2시간 가까이 진행됩니다. 한미 정상 부부의 환담에 이어서 두 정상의 단독 회담, 그리고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수회담, 이어서 참모진 범위를 훨씬 넓힌 오찬 겸 확대 회담이 차례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3월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공개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질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인 남북 대화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채널로 물밑 접촉은 계속 있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이 미국 측이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해 와서 이번 회담이 성사됐는데요. 남북미 3국 정상들의 직접 대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 그리고 비핵화 단계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지난달에 이른바 All or Nothing 전략,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다시 생각하라면서 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미 양측 모두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미국에 다녀온 김현중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담 성과에 따라 문 대통령의 귀국 이후 대북 특사 파견이나 4차 남북 정상회담, 또 올해 상반기 중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통한 또 한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최대 압박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제재 문제에서 일부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내비쳐서 한미 정상 간 조율 결과에 주목이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틀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어떠한 제재 해제도 없느냐는 질문에 No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hould be lifted until North Korea demonstrates a commitment to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렇게 답했습니다. I want to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yeah,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폼페이오 장관은 여지를 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습니다.
제재 예배로는 비자 문제를 거론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행 금지 면제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비핵화까지 최대 압박과 제재 기조는 분명히 했습니다. The co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until the verification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completed.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핵심 제재는 유지하되 이행 조치의 실질적 진전에 따라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말로 풀이됩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정부가 내세워온 일괄 타결식 빅딜에서 일부 타협의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단계적 대북 보상안과의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대북 강원 전략을 이어가는 미국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굳건한 공조를 확인하고 비핵화 방법론의 간극을 줄이며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낼지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고인민회의가 오늘 제13기를 마무리하고 제14기 임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오늘 제14기 제1차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국가 최고 지도자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추대하는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어 지난해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4.3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지표면이 습해진 데다가 밤사이 복사냉각까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화성의 가시거리가 50m, 논산이 8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5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해서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차에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항상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그제밤 충남 금산에 있는 야적장에서 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젯밤 10시에 난 가전제품 폐자재 재활용 야적장에서 난 불입니다. 이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적장에 쌓인 5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소재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유독가스를 내뿜는 검은 연기가 사흘째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호흡곤란과 매캐한 냄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에야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불로 자동차 부품 공장 1200제곱미터가 탔습니다. 불이 난 시각이 직원들이 퇴근한 밤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농가 창고에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이 불로 건축 자재와 기계를 보관하는 농가 창고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에게 도사견이 덮쳤습니다. 몸 곳곳을 물린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의 도사견은 인근 요양원에서 사육했는데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탈출해 여성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건물 일부와 함께 길가에 주차된 차량도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로 사용되는 지하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현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어제 자청했습니다. 박 씨는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고 황 씨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약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박유천 씨의 주장과 달리 황하나 씨는 박 씨 때문에 마약을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 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었지만 가깝게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계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든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인정했는데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수사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은 박유천 씨로 지목됐습니다. 박 씨가 황하나 씨의 전 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유천 씨.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황 씨는 앞선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진술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마약을 권유받았다는 황하나 씨와 그런 적이 없다는 박유천 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경찰은 박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황하나 씨가 연루됐던 마약 사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 목록과 내용을 YTN이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도 황하나 씨의 이름은 수없이 나왔지만 황 씨는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재판 당시 증거 목록입니다. 경찰이 첩보 수집 단계부터 확보한 여러 기록이 담겼습니다. 황하나 씨 이름이 처음 거론된 건 제보 진술서입니다. 경찰이 마약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조 씨가 황하나 씨 등과 어울려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는 언급이 나온 겁니다. 황 씨의 존재는 뒤이은 참고인 조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황 씨와 조 씨 등이 함께 마약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황 씨는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자 경찰은 황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라는 거냐고 되묻습니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조 씨 역시 황 씨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저만 무슨 혼자 했다고 기사에 나왔는데 그건 오보예요. 저는 다른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 한 것도 진술을 분명히 경찰서에서 했고 황하나가 투약을 한 것도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황하나 씨는 앞서 2011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상황. 이런 가운데 또다시 불거진 마약 사건의 여러 증거가 황 씨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아쉬운 것이 많다며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의혹 증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하일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도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혐의로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관련 입증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하 씨는 체포된 이후 줄곧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씨는 이틀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으로 마약을 산 뒤 지난주 자택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하 씨가 수십만 원을 마약 거래 관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하 씨 자택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투약 혐의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의 상습 투약 여부나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승리 카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국 하루 만에 포트라인 앞에 선 로이킴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로이킴이 4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로이킴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충실히 받으셨나요? 네. 검사 총리 받으셨나요? 음란물 유포 왜 하셨습니까? 소명 말씀해 주시죠. 앞서 경찰에 출석할 때도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이킴은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단순히 받은 사진을 올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가 확인된 정준영 씨에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로이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로이킴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 사진은 1장.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포한 음란물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더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모두 23개, 참여자는 1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로이킴 말고도 카톡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61살 신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신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수십억 원대 주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투자는 남편이 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신고한 재산이 46억 6,800만 원 중에서 76%인 35억 4,800만 원이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한 17억 원이 넘는 가량의 주식을 이테크 건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고 왔어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그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중견 기업이라고 합니다. 남편 거래 스타일을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또 불씨가 됩니다.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분이 늘은 겁니다. 한 2009년에 그 유아성 폭력 사건으로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죠.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그 배웠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일 강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의 산림 피해 면적이 530헥타르에서 1,757헥타르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6배가 넘고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무려 2,460배에 달합니다.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위성연삭을 분석해 피해 면적을 조사한 결과 고성 속초 700헥타르, 강릉 동해 714.8헥타르, 인제 342.2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답지하는 온정의 마음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이번 이재민 돕기 성금이 18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재난재해 구호단체인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개인과 기업 등을 도행해 모은 강원 산불 피해 모금액이 180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속초, 고성, 동해 등의 이재민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산불로 산림이 많이 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잔불 걱정은 줄었지만 이번엔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엿새 만에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잿더미로 변한 산비탈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숯덩이가 된 나무는 뿌리까지 드러났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검게 타버린 주변 산림과 달리 황토빛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토사와 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 이 집 주인은 별거숭이 뒷산이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어떠질지도 모르고 참 어쩔 때는 잠도 안 오고 만날 뒷산만 쳐다보고. 부근의 다른 주택. 맞닿은 산자락이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합니다. 홀로 사는 90살 어르신은 혼자 피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뭐 기운이 있어 뭐 할 자식이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산림은 모두 1,757헥타르, 축구장 2,46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대부분 나무와 풀이 탄 데다 토양마저 물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택지와 도로변 등의 응급복구 조림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장마철이 문제입니다. 풀이라든지 작은 나무들이 다 타버릴 경우에는 토합과 함께 물의 압력, 즉 수압이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이 산사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복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데 2차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 말 제출 예정인 추경의 규모가 7조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경에는 산불 예방 인력 확충과 산불 헬기 보강 등을 담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의 하강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 내용과 지출 규모, 재원을 종합할 때 7조 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 그리고 추경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7조 원을 넘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국민안전, 부진한 수출 확대,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보강 등을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또 산불 예방 인력 확충과 산불 헬기 보강 추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불 대응에 대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요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대책과 함께 추경을 통한 재정 보강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3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고용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긍정적 모멘텀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일자리 확충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해 폭로전을 이어가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은 취소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라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한 1차 의료가 강화됩니다. 김정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당뇨 때문에 동네 의원에서 한 달에 2-3번씩 진료와 상담을 받는 환자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걷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혈당 수치가 식사하고 나서 1시간 후가 제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 운동을 하시는 게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동네 의원이 주치의처럼 집중 관리하는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료나 약물 치료 외에 정기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생활 수칙도 알려줘 반응이 좋습니다. 이처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경증인데도 대형병원으로 간 환자는 동네 의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안도 들어갔습니다. 의료기관 기능별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에 적합하게 진료를 한 경우에는 수가를 선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입원 환자는 입원 때부터 퇴원한 뒤까지 모든 의료 서비스를 환자 중심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환자 지원팀이 맞춤형 계획을 세워 단계별 지원을 하고 퇴원 후엔 지역사회가 돌봄 서비스를 합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 외래 본인 부담 수준은 기존 21에서 42%에서 5에서 20%로 조사나 미수가는 1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의 보험 적용 횟수도 2, 3회 추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넓힙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2년 7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73세인 건강 수명이 오는 2023년에는 75세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 강화되면 당연히 투입되는 재원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5년간 약 41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3% 이상 꾸준히 인상됩니다.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연평균 3.2%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의료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건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경영 위기에 빠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긴급자금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했습니다. 3년 안에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을 팔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대우건설에 이어 2008년 대한통운까지 인수한 뒤 극심한 승자의 저주에 허덕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사태까지 터지자 결국 박삼구 회장이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권단의 강도 높은 자구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자 금호아시아나는 박삼구 전 회장 일가가 가진 금호고속의 지분 전부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가진 지분 4.8% 13만 3,900주를 우선 맡기고 이미 금호타이어 지원을 조건으로 담보로 설정한 박 전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의 지분 42.7%도 다시 담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를 대가로 긴급 자금 5천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가 올해 갚아야 할 돈은 1조 2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4천억 원은 채권단의 대출금입니다. 이렇게 빌린 돈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 그룹 자산을 팔아 갚겠다는 것이 금호아시아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항공기를 팔고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을 정리해 3년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덧붙였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의 자구 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획 제출을 두고 물밑 조율을 이어온 만큼 수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었는데요. 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직원 8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유령 주식은 28억 1,000만 주,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삼성증권 직원들은 이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여파로 당시 주가가 장중 11.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고 2달여 만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 총액도 증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1년여 만에 사건에 가담한 직원 가운데 8명의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서 재산상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무거운 구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른 4명에게는 1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실형을 면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후후무한 자본시장을 교란했던 행위였거든요. 집행유예다 보니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00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오늘날 헌법의 토대가 된 임시헌장이 처음 정해진 날입니다. 정부가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100년의 원년으로 삼고 기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우리나라의 이름 4글자. 그 기원은 시계를 꼬박 10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19년 4월 10일 밤 중국 상하이의 한 허름한 셋집에 모인 13도 대표 29명. 이튿날까지 이어진 밤샘 회의에서 빼앗긴 나라의 이름 국호가 정해졌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다른 후보였던 조선민국이나 고려 공화국만큼 낯설었습니다.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을 국민의 나라로 바꾼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조선 마렵에 잠깐 쓰인 망한 나라의 이름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경론에 이은 표결 끝에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과 연해주에도 임시정부가 수립됐지만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은 건 상하이 임시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만이 대한민국으로 정했거든요. 국호가 그때부터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마 4월 11일을 더 존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내각은 국내외에서 가장 명망 높은 독립운동가들로 꾸려 대표성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 1조는 오늘날의 헌법 1조 1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19년 4월 11일을 대한민국 100년의 원년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연 때부터 꼭 100년이 되는 어젯밤 첫 임시의정원 회의가 재연됐습니다. 국회 5당 원내대표단은 어젯밤 10시 상하이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단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안을 내놨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루어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 타결 방안을 논의합시다.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 역할을 한 신규식 선생의 특별전이 선생의 고향인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선생, 신규식 선생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사진이 가지런히 놓인 전시실에 들어서자 숙연해집니다. 상해로 망명할 당시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각종 빛바랜 자료에서 독립운동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신규식 선생이 1917년 주도에 발표했던 최초의 독립선언서 성격을 띤 대동단결 선언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규식 선생이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의 실천의 뜻을 담은 교육구국이란 친필족자도 이번에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1920년 한국 독립운동의 상황을 중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창간한 진단이란 잡지 창간호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라는 주간신문을 발행해서 중국인들과 또 한국인들에게 그 혁명과 독립운동의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신규식 선생은 중국 망명 이후 신해혁명에 참여해 순원 등 중국 혁명파 인사들과 교우하고 민족 독립운동을 위한 중국 외교의 길을 개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해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를 창설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주축도를 놓았던 신규식 선생.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별전은 신규식 선생의 구국의 혼과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가수들은 목소리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듣고 있으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레아 우라 우리는 자유할 때가 잔스러운 법 잔스러운 것이 멋스러운 거고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잔스러운 건지 코레아 우라. 래퍼 BY가 직접 만든 곡 나의 땅입니다. 중국 선열들의 희생과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피겨 여왕 김연아와 국카스텐 하현우도 기념 음원 3, 4, 5, 6을 공개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0 민주항쟁을 딴 제목인데 위기 때마다 앞으로 나아갔던 강인한 국민정신을 노래했습니다. 의미도 함께 같이 되새기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희망하는 가수 박정현과 음악감독 정재일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도 만세운동을 펼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노래를 재창작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본인의 어머니가 부르시던 노래를 복귀한 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노래였는데요. 새로운 선율을 입혀서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수들의 절절한 노래는 해외에도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Situation, but when a kind of mainstream rapper comes out and makes a song, then you're like, okay, let me look into this, and you can learn a lot more from just the. Cho đến bây giờ thì chắc là cứ nghĩ đến chiến tranh là chỉ sợ ấy, tại vì mình có phải trải qua bao giờ đâu nhỉ. Nhưng đúng thật là phải cảm ơn kiểu những anh hùng thôi nhỉ.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주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블랙홀이 세계 과학 역사상 최초로 관측돼서 공개됐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속 블랙홀은 밝은 빛 가운데 검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나 그려졌던 블랙홀이 사상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처음 공개된 블랙홀의 이미지는 빛나는 눈처럼 보입니다.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We now have visual evidence for a black hole.
우주의 검은 구멍으로 불리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외곽을 지나는 빛이 휘어지는 과정에서 블랙홀의 윤곽, 즉 그림자가 생기는데 세계 과학자들은 2017년에 이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연구진은 세계 6개 대륙에서 전파 망원경 8개를 동원해 관측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관측자료 보정과 영상화 작업을 통해 마침내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의 윤곽 관측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인슈타인에 의해 104년 전 이론화된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에 새 장이 열렸습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M87. 이번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13개 기관 연구진이 참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벚꽃을 즐겨야 하는데 오늘 아침도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공기가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4.3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 아침만큼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낮부터 안개가 걷히고 전국의 하늘이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영동과 영남 지역은 좋음 수준,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16도, 전주와 광주 15도, 대구 16도, 제주 13도, 강릉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풀리고 주말까지 맑고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은 아쉽게도 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